자, 알고리즘 소개에서 동적 계획법 할 차례죠. 자, 우리가 배우게 될 알고리즘 또 하나는 동적 계획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보통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번역을 할 때 동적 프로그래밍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동적 계획법으로 번역을 많이 해요. 자, 요소 n개의 최적해를 구하기 위해 요소 i개로 이루어진 부분 집합만을 사용한 최적해를 표로 구해 놓는다. 여기서 이 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 그러니까 이제 이 프로그래밍에서 표를 만들 때 뭐로 만들어요? 배열 가지고 만들죠, 그죠? 배열 가지고 만들지. 그래서 i개로 이루어진 부분 집합만을 사용한 최적해를 배열로, 1차원 배열이든 2차원 배열이든 배열로 구해놓고 그 다음에 요소 하나가 증가했을 때 최적해가 변화하는지 여부를 이 표를 기초로 계산해서 수정하고 이러한 과정을 전체 집합 n이 될 때까지 반복 수행하면 최종적으로 요소 n개에 대한 최적해를 표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적계획법은 반복 구조를 이용해요. 반복 구조와 더불어서 이제 배열을 꼭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반복 구조와 배열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동적계획법인데 쉽게 얘기하면 전체 해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요소 n개에 대한 최적해가 요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걸 굉장히 줄입니다. 즉 요소 i개라고 하는 건 이 시작은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돼서 이 i를 1부터 n까지 점점 증가시켜 나가요. 그래서 i가 1일 때에 대한 어떤 최적해를 배열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i가 2일 때에 대한 최적해를 또 저장하고 i가 3일 때 저장하고 4일 때 저장하고 5일 때 저장하고 이렇게 저장해 나가는데 문제가 점점 커지다 보면은 이미 구해진 부분 문제에 대한 해를 다시 써야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때는 이미 표로 구해진 것을 다시 계산하지 말고 다시 새롭게 또 계산하지 말고 이미 표로 구해 놓은 것을 재활용하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핵심 아이디어예요. 동적계획법. 그래서 이 요소 i개를 1부터 n까지 증가시켜 나갑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요소가 하나 증가했을 때 최적해가 변화하는지 여부를 이 표를 기초로 계산해서 수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전체 집합이 될 때까지 n개가 될 때까지 여기가 될 때까지 반복 수행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요소 n개에 대한 최적해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사실 실제 해봐야 돼요. 몇 가지 요거 배울 때 연습을 좀 할 겁니다. 그때 하면서 이렇게 표로 여러분들이 쭉 뭔가를 채워나가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이 동적계획법이 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자, 대추적 방법은 우리가 미로 문제 같은 것이 다 대추적 방법이었죠? 미로 문제. 대추적 방법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일일이 조사하지 않고 조사할 필요가 없는 상황을 효율적으로 판단해서 조사 시간을 줄이기 위한 알고리즘인데 만약에 그냥 모든 상황을 일일이 조사한다 라고 한다면 그건 무식한 힘의 방법이라고 그래요. brute force method라고 하는데 이렇게 모든 상황을 조사하게 되면 그건 그냥 brute force method고 모든 상황을 다 조사하되 조사할 필요가 없는 상황을 체크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아예 조사하지도 않는 그러면 어떤 범위가 좀 줄어들고요. 그죠? 조사하는 어떤 그 횟수도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조사할 필요가 없는 상황을 효율적으로 판단해서 조사 시간을 줄이기 위한 알고리즘입니다. 자, 이것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대추적 방법에 대한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 봐야 느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자, 여하튼 우리가 지금
이 고급 알고리즘 통해서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내용이 바로 이 네 가지예요. 분할정복법, 탐욕적인 방법, 동적계획법, 대척방법. 이것이 끝나면 맨 마지막에 계산기하학이라고 하는 걸 간단하게 소개시켜주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 그 교재 고급 알고리즘 시간에는 배우지 않는 내용인데요. 분기안정법과 근사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건데 최적화 문제를 백트래킹으로 풀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분기안정법. 근사 알고리즘은 정확한 해가 아니라 근사치로 구할 때.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 지금까지 그 문제에 대한 알고리즘이 2의 n b고 2의 n 또는 2의 n 팩토리얼, 지금까지 발견한 알고리즘이 이것뿐인 것인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랬을 때 n이 상당히 좀 커진다라고 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표에서 n이 좀만 커진다라고 하면 이 문제를 컴퓨터에다 딱 넣게 되면 뭐 100년이 걸릴 수도 있고 뭐 20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정확한 해가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죠. 그죠? 그랬을 때 근사적으로 빨리 구하자. 빨리 구하되 좀 근사적으로 구하자라고 하는 것이 근사 알고리즘입니다. 자, 우리 고급 알고리즘에서는 요걸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요걸 다루지는 않을 건데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알고리즘 책 뒤편에 쭉 뒤편에 가보면 아마 이러한 토픽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 고급 알고리즘 그 코드를 여러분들 잘 보면 C 스타일의 의사 코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C 더블 플러스의 의사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스타일에. 가짜 코드입니다. 가짜 코드.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때 그걸 그대로 쳐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의사 코드를 만들 때 우리가 몇 가지 약정을 했는데요.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배열의 첨자를 임의 집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S의 1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뭐예요? 첨자 1부터 10까지 총 10개의 요소를 저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냥 판단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도 이런 타입은 C에 존재하지 않죠. 요것만 존재합니다. C 더블 플러스에. 다른 것들은 이러한 타입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렬이나 검색 알고리즘에서 키가 되는 변수는 그냥 키 타입으로 그냥 정의하는 거예요. 뭐 키 타입 A 뭐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러면 얘가 어떤 정렬이나 검색 알고리즘에서 어떤 키가 되는구나. 이 타입만 봐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죠. 인덱스는 우리가 보통 첨자로 사용하는, 우리가 보통 A, I, 10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거 할 때 인덱스 보통 IJK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이렇게 선언하자. 요거는 배열의 첨자를 사용하기 위한 변수구나. 자, 우리 뭐 플로트도 있고 인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수에 대한 데이터형이 있지만 이걸 다 각각 구분하지 말고 그냥 넘버라고 하자. 실수에 대한 데이터형도 있잖아요. 그걸 다 통합해서 그냥 넘버라고 하자. 불은 뭐 true나 false를 저장하는 어떤 변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C 코드에서는 이렇게 못 쓰죠. and 연산 붙여줘야 됐었지 사이사이에. 그죠? 그러나 이렇게 쓰자. 의사 코드니까. 수합할 때도 우리가 보통 void 수합 한 다음에 콜바 레퍼런스로 만들어서 뭐 t는 a 이거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네. 이런 과정 다 필요 없다. 이거 실제 코드고 우리가 의사 코드는 그냥 이렇게 하자. exchange xy 막 교환한다. 자, 뭐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직관적이고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판단하면 되겠다. C 더블 플러스 스타일의 그러한 의사 코드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도 편합니다. 자, 요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이건 뭐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렇죠?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냥 우리 교재에서는 이러한 의사 코드 스타일을 쓰고 있으니까 요렇게 파악하라라는 뜻이에요. 자, 시간 복잡도를 계산할 때 우리가 보통 최악의 경우, 평균의 경우, 최선의 경우 이 세 가지로 보통 나누는데 이거를 좀 쉽게 얘기하면 적어도 뭐 많아야 뭐 이런 뜻입니다. 얘는 뭐 아무리 못해도 뭐 이런 뜻이죠. 보장성이에요. 내 이 성능을 이 정도는 내가 보장하겠다.
알겠죠? 그래서 많이 씁니다. 최선의 상태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떤 알고리즘의 어떤 시간 복잡도를 비교하는 상황에서는 잘 안 씁니다. 오메가는. 그러나 평균의 경우는 종종 쓰여요. 왜? 왜 쓰일까요? 우리가 무작위로 어떠한 데이터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거의 일반적으로 평균이죠. 그죠? 평균의 경우가 되기 때문에 평균의 경우도 우리가 알고리즘을 분석할 때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많이 쓰고 가장 많이 쓰는 건 빅 O 표기법이에요. 보장성이기 때문에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이 정도의 성능은 낼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어떠한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실제적인 소요 시간이 아니고 각 명령문의 수행 횟수를 어떤 식으로 함수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2의 n제곱 플러스 3의 n 플러스 10이다. 그럼 이거 개수 다 제하고 최고차항만 선택하면 n제곱이 돼요. 그리고 뭐 n제곱에 플러스 2n에 플러스 5 이것도 다 제하면 n제곱 되죠. 그죠? 여러 가지 어떤 함수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알고리즘에 대한 여러 가지 함수식이 나올 수 있지만 이게 점근적 분석, 그러니까 n이 굉장히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항들이나 개수들은 다 무시되고 최고차항만 선택되기 때문에 몇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져요. 이것들이 쭉 나열된 거야. 몇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지는데 가장 빠른 것이 로그 2n, n 로그 2n, n제곱. 요거는 j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보다 큰 거겠죠. 뭐 n 세제곱, 뭐 n 4제곱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a의 n승, b의 n승, 뭐 2의 n승이라든지 3의 n승 뭐 이런 거 되겠죠. 그 다음에 n 팩토리얼. 우리가 보통 이렇게 크야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다항식 시간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이거는 다항식 시간 알고리즘. 이거는 지수 시간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계승 시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알고리즘이 다항식 시간 알고리즘이면 이 알고리즘은 그냥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어떤 알고리즘이 지수 시간 알고리즘이거나 계승 시간 알고리즘이다. 그러면 얘는 이 알고리즘 가지고는 못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딱 구분이 돼요. 이렇게 구분이 돼서 이쪽. 얘는 쓸 수 있는 알고리즘, 얘는 못 쓰는 알고리즘.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왜냐하면 n이 조금만 증가해도 이거 엄청난 어떤 비교 횟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거든. 수행 횟수가. 그리고 컴퓨터 알고리즘에서는 거의 대부분 로그가 미수가 2인 로그 함수를 써요. 매번 미수가 2를 표시하기가 번거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LG라고 씁니다. 자, n 팩토리얼은 어떠한 지수 복잡도 함수보다도 나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n이 증가할 때 각 함수들이 어떻게 증가하는지 그 증가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 n 팩토리얼은 나와 있지 않죠? 대충 그려봐도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해요.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고요. 대충 그려봐도 이렇게 되겠죠. 굉장히 거의 수직에 가깝게 상승을 합니다. n 팩토리얼 또는 2의 n승. 그런데 이 n 팩토리얼이나 2의 n승 이렇게 되는 알고리즘이 상당히 많아요. 이 세상에는. 이것보다 더 빠른 알고리즘을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그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한 예가 나와요. 시간 증가율이 어떤지를. 여기까지가 다항식 시간이죠. 사실 n의 어떤 이게 증가하게 되면 결국 당연히 데이터의 개수가 증가할 때마다 수행 횟수도 엄청나게 증가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지만 그 증가 폭을 한번 보세요. 이건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견디기가 어려워요. 여기 보면 그래서 40회가 18분이잖아요. 10개 증가했습니다. 10개. 여기 40에서 50. 10개 증가했는데 13일이 걸려요. 40은 18분인데 거기에 데이터 10개 증가했는데 13일이 걸려. 거기에 데이터 50개 딱 증가했는데 13일에서
4 곱하기 10에 13년이 걸립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러한 알고리즘이다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100개의 데이터를 처리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수많은 문제들이 모든 경우의 수를 일일이 따져서 해결하고자 할 때 비고 2의 n승, 여기서 뭐 세타라고 표시했는데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비고라고 생각해도 큰 문제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비고 n제곱 또는 n 팩토리얼의 시간이 소요된다. 어떤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가 지수시간 요거죠? 지수시간 또는 계승시간일 경우 우리는 이걸 실용적인 알고리즘이 아니다라고 한다 이거죠. 실용적인 알고리즘이 아니다. 왜 그럴까요? 참을 수 없는 시간의 양 때문이다. 알겠죠? 2000년, 3000년 기다릴 수 있으면 기다리면 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2000년 후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거를 기다리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뭔가 결과가 빠르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컴퓨터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건 그냥 넘어갑시다. 뭐, 이거, 아이고. 왜 여기까지 바로 넘어갔지? 뭐, 안 해봐도 되겠죠? 한 번. 요거 n번, 요거 n번. 요거 한 번, 요거 n제곱, 요거 n번, 요거 n제곱, 요거 n제곱, 요거 한 번. 맞죠? 2의 n제곱에 2의 n에 3 이렇게 나오네요. 비고 n제곱이죠. 이거 뭐 해보나 만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포문 중첩되는 부분이니까 포문이 2개가 중첩됐구나. 비고 n제곱. 포문이 3개가 중첩됐구나. 비고 n 세제곱.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거 여러분들 뭐 구하는 거예요? 이거? 매트릭스 멀티플라이. 어? 이거 뭐 구하는 알고리즘이야? 행렬의 곱 아니에요? 그죠? 2차원 행렬. 그러니까 2차원 배열 2개를 행렬이라고 보고 그 행렬의 곱 구하는 거죠. 자, 또 하나 좀 알아둘 거는 우리가 빅5 표기법이다라는 얘기는 빅5라고 하는 거에는요 우리가 상한이라는 뜻이에요. 상한. 영어로 얘기하면 upper boun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한계치란 얘기예요. upper bound. 여기 upper bound 이 상한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비고 표기법은 엄밀한 상한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느슨한 상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비고 표기법을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기할 수도 뭐 설명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저것이 느슨한 상한이지 엄밀한 상한, 그러니까 upper bound, 그러니까 비고 표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수학적 표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기 쉽게 설명한다면 이겁니다. 아까 이 빅5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적어도 어떤 경우에도 뭐 이런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경우에도 뭐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런 어떤 어감이에요. 알겠지? 아무리 못해도 뭐 이런 뜻입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번 이것도 한번 몇 번 들어줬던 기억이 나는데, 기차를 어떤 회사에서 개발을 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보통 3시간 걸리는데 이 기차는 한 2시간 만에, 어떠한 경우에도 이 기차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만에 갈 수 있다. 이 보장성이죠. 그죠? 그러한 기차를 개발했어. 이때 이 회사에서 또 발표하기를 이렇게 발표했어요. 이 기차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5시간 만에 갈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회사는 거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이죠? 또 이렇게 했어요. 이 기차는, 우리가 지금 현재 개발한 기차는 어떠한 경우에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10시간 만에 갈 수 있다. 참이죠, 그것도. 자, 어떠한 경우에도 2시간 만에 갈 수 있다라고, 2시간 만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3시간 만에 갈 수 있다, 10시간 만에 갈 수 있다, 20시간 만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느슨한 상한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엄밀한 상한이라고 하는 건 뭐야? 2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건 그냥 2시간 만에 갈 수 있다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 어떠한 정보가 더 정확해요? 다 참이야. 다 참이야. 그죠? 거짓을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아니야. 이랬을 때 엄밀한 상한이 더 정확하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비고표기법은 엄밀한 상한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느슨한 상한으로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거짓은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닙니다. 알겠죠? 비고표기법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 어감만 잘 알면 돼요. 아, 이러한 어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비고표기법이라고 하는 건. 자, 여기에 이제 연속 부분 최대합 문제가 나오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이 연속 부분 최대합은 그게 선생님이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는 이 연속 부분 최대함은 n세제곱, n제곱, n로그 2n, n 알고리즘을 다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시간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썼을 때 얘가 얼마큼 빠르게 처리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일반적인 어떤 그 고급 알고리즘의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정도는 풀 수 있어요. n제곱까지는. 자, 분할 정복을 배우면서 n로그 2n 알고리즘을 배우게 될 거고, 동적 계획법을 배우면서 최종적으로 비고 n 알고리즘을 배우게 될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모든 문제에 동적 계획법을 다 적용할 수 있고, 그렇게 동적 계획법을 적용할 할 때 가장 시간 복잡도가 낮아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이 문제만 그런 거고, 동적 계획법을 적용하기 위한 문제는, 적용하려면 그 문제에 2가지 요건이 만족돼야 돼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동적 계획법 배울 때 다시 이야기할 겁니다. 알겠죠? 모든 문제를 다 동적 계획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모든 문제를 다 그리드 메서드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연속분 최대합은 n개의 정수가 담겨져 있을 때 임의 연속된 구간을 잡아 그 합이 최대가 되는 해를 구하는 것이 이 문제의 목적입니다. 이게 해예요. 10이 나오죠. 그죠? 그러나 조금만 더 늘려놔도 10이 안 되고, 이걸 다 잡아도 10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10입니다. 자, 그래서 그 연속 구간을 찾아, 최대가 되는 연속 구간을 찾아 그 합을 출력하는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참고로 이 문제는
B고 N의 시간 복잡 들어가는 해법이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이 동적 계획법이고 우리는 요거까지 하나씩 다 풀어볼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N 세제곱부터 오늘 같이 한번 풀어볼 텐데 자 이 알고리즘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쉽게 그렇죠. 모든 경우를 다 따져보면 되겠죠. 그죠? 어떻게 하면 될까? 요거 한번 해보고 요거 한번 해보고 요거 다 더해볼 수 있겠지 그지? 다 더합니다. 다 끝까지 더해요. 그래서 최대값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끝까지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되나요? 안 됩니다. 요거 또 언제까지? 요 하나가 될 때까지 할 수 있겠어요? 자, 그것이 바로 요 알고리즘이죠. 요 알고리즘인데 지금 n개의 자연수 n인 우리 원래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수정했습니다.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개. 그러니까 100만 개의 어떤 그러니까 100만 개의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최대. 알겠죠? 최대 100만 개의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고. 자, 요것이 모든 경우를 다 따지는데요. 요 부분 볼까요? 이 부분? 이 부분이 실제로 부분 합수를 계산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 두 가지 반복문을 이용해서, 이 바깥쪽 두 반복문에 의해서 모든 경우에 연속 부분 합수를 구합니다. 그 연속 부분 합수를 구한 다음에 그 연속 부분 합들의 어떤 최대값을 계속 맥스에 유지해서 이 포물이 다 끝나면 그 맥스 값을 출력만 하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i 값이죠? 요 i 값. 이것이 바로 그 연속된 구간의 어떤 시작 구간이에요. 시작. 알겠죠? 요 j는 뭘까요, 그러면? 연속 구간의 끝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쪽 포물은 어떠한 연속 구간의 시작 지점부터 끝 지점까지의 합수를 구하는 과정이네. 이때 모든 경우를 따진다면 뭐만 바꿔주면 돼요? 저 시작과 끝만 바꿔주면 되지, 그지? 시작과 끝만 바꿔주면 돼. 그래서 여기 잘 보면 처음에는 시작이 딱 고정되어 있죠, 여기로. 여기로 고정되어 있죠. 끝이 바뀝니다. 시작은 여기로 고정되어 있고 처음에 끝은 여기서부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까지, 여기까지. 이게 증가하겠죠? j가. 그쵸? 그 다음에 i 하나 증가하면 i가 여기가 시작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 여기까지, 그 다음 여기까지. j가 계속 증가하면서 i는 고정되어 있고 j가 계속 증가하면서 계속 그 구간을 점점 넓혀가면서 이제 합수를 구하게 되는 거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가 j고 i가 j까지, 그러면서 j가 점점 늘어나겠죠. 그죠? 자, 그 과정이죠. 이것이. 겁니다. 자, i가 딱 고정되고 그 i부터 j가 점점 증가해요. n보다 작은 동안. 근데 그 실제적인 구간은 i에서 j가 되는 것이고. 알겠어요? 요거를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볼 텐데, 미리 이야기하면 문제 테스트 케이스는 40개입니다. 40개. 해보면 여러분들 n세제곱 하잖아요. 그러면 10개만 맞을 거예요. 나머지는 다 타임 리밋이 걸릴 거고, n제곱을 하게 되면 20개만 맞을 거예요. 나머지 다 타임 리밋. n 로그 2n 하게 되면 아마 대략 30개 정도만 맞을 거고, n 하게 되면 전체가 다 맞을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데이터를 굉장히 증가시켜 놨어요. 일부러. 그거를 좀 비교할 수 있도록. 자, 요거는 간단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00B 00이에요. 프로젝트 만들고,
자, 배열을 100만 개 잡아야 됩니다. 100만 개의 배열은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역 변수를 잡잖아요. 이렇게 잡으면 에러 나요, 에러. 어? 해볼까요? 여기까지만 컴파일해서 실행해보면 이거는 뭐 A라고 하는 배열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이거 작동 중지되었습니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워낙 데이터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지역 변수는 스택에 잡히는데 스택이 그렇게 공간이 크지는 못하거든요. 이거 어디다 놔야 돼? 전역 변수로 놓든지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전역 변수 일단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잡아도 되겠죠? int n scanf 받아서 %n으로 바꾸요. 자, 뭐 ijk 필요하겠고, for i는 0부터 i가 n보다 작은 동안 i++. 그 다음에 for j는 i부터 j가 n보다 작은 동안 j++. 자, 여기에 sum 초기화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sum이라고 하는 변수 선언하지 않았죠? 그렇지? 여기다 선언합시다. sum 0으로 초기화시키고 max. 이 max 값 초기화할 때 여러분들 주의해야 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0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잘못된 값이 나올 거야, 아마. 한번 해보자. 일단 보통 여러분들이 해봐라 그러면 그냥 무의식중에 0으로 초기화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잘못된 결과가 나와요. 일단 한번 해봅시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자, for k는 i부터 k가 j보다 작은 동안 k++ sum ak max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max라고 하는 함수는 아직 정의되지 않았죠. 그죠? 이렇게 할까요? max는 shop define으로 shop define max. 여러분들 매크로 정의하는 거 기억나죠? 매크로 정의할 때 괄호를 사정없이 치라고 그랬어요. 그죠? y가 크면 한 번 더 묶어주고, x, y 정확하게 하려면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묶어줍시다. 있는 대로 다 치는 거야, 괄호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바로 printf %max 출력하면 되는데, 그 뒤에 대문자 X가 있어요. 그 뒤에 샵 디파인 몇 번, 몇 뒤에서 정의할 때 그 대문자 X가 있어요. 그러네요. 오케이. 나머지는 뭐 틀린 거 없나요? 자, 컴파일. 채점 한번 해보면, 이제 B고 N 세제곱이죠. 그죠? 여기에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들. 요거, 여기다가, 연속 부분 최대합 B고 N 세제곱
이렇게. 우리가 보통 텍스트 가지고는 우리가 첨자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n 세제곱. 데이터도 꽤 많아요. 여기는 뭐 런타임에라 나오는 건 당연하고 다 놓고 싶던데. 여기 max를 0으로 초기화하면 왜 안 될까요, 여러분들? 0보다 작아지는 만약에 0으로 초기화했다라고 하고 주어진 배열의 모든 데이터가 다 음수라면 어떻게 될까요? max에 뭐가 저장돼? 0이 저장되죠. 0이 저장되는 것은 해가 아니겠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보통 얘는 max를 0으로 초기화하면 안 되고 마이너스 9999 정도로. 왜냐하면 여러분들 문제 잘 보면은 00B00 문제를 잘 보면은 어떤 각 숫자의 범위는 마이너스 100부터 플러스 100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작은 값으로 초기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런 데이터를 하나도 입력을 안 갖고 왔네. i는 0부터 i가 n보다 작은 동안 i++ 스캔f로 받는 과정을 하나도 안 했죠? %d %a의 i 다 가져온 다음에 처리해야 되겠죠, 그죠? 요거 0으로 한번 해봅시다. 0으로 하고 max 0으로 초기화 한번 해보세요. 0으로 초기화 시켜놓고 하나 해봐. 요거는 지금 다 양수만 들어오나 보다. 요거 한번 볼까요? 18번, 19번? 18번, 19번 테스트 데이터 한번 볼게요. (18번) 18, 19번 여기 보면 다 음수 나오죠? 그쵸? 다 음수일 경우에는 우리가 max를 0으로 초기화하게 되면 연속품 최대합이 뭐가 나와요? 0이 나오겠지? 잘못된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19번 데이터도 다 음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잘못된 값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화에 이제 주의해야 한다는 거, 요거를 마이너스 9999 정도로 다시 채점 한번 해보면 18, 19번이 아마 타임 리밋이 걸릴 것 같기도 하고 9이 나올까요, 그냥? 9 나오네요, 그죠? 그죠? 나머지는 뭐 데이터가 많아서 자꾸 이제 타임 리밋 에러가 걸리는 거고. 자,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렇게 연속된 구간의 합을 구할 때 매번 새롭게 구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 알고리즘은 어떤가? 매번 새롭게 구하고 있지.
0으로 일단 딱 초기화시킨 다음에 매번 연속된 구간을 계속 새롭게 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은 이걸 계속 새롭게 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연속 부분 합수를 구했어요. 합수를 구했어.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속 부분 합수를 구할 때 다시 또 1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4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죠? 이미 구한 거에 뭐만 더해주면 돼요? 4만 더해주면 되겠지, 그지? 이미 구한 거에 마이너스 2만, 이미 구한 거에 8만, 이미 구한 거에 마이너스 9만 더해주면 계속적인 연속 부분 최대 합수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있죠. 이 알고리즘. 요것이 바로 그렇게 연속 부분 최대 합수를 구할 때 바로 직전에 구한 합을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포문을 하나 제거할 수 있고 따라서 얘는 B고 N제곱이 됩니다. B고 N제곱이 돼요. 뭐 보나마나죠.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시간 복잡도 분석은 많이 해봤으니까 뭐 구체적으로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쭉 구해가는 과정에서 계속적인 맥스 값을 취하면 결국 이 맥스멈에는 연속 부분 최대 합을 구하게 되는 건데, 예를 들면 1, 2, 마이너스 2, 뭐 5, 2 이런 게 들어가 있다. 여기가 i가 0부터고요. 그 i를 시작점으로 j가 계속 증가해요. 이때 요게 j입니다. 이거 오타 났죠? j로 바꿔줘야 돼. k는 없어요. 자, 일단 처음에 반복 한 번 하게 되면 요거에 대한 합이 들어가져서 최대값 구해지고, 그 다음 다시 또 반복, 그 다음에 또 j가 증가하게 되면 요게 증가하거든요, 요만큼. 그런데 이때 이미 구해진 거에다가 2만 더해지기 때문에 그 값은 이거의 부분합이겠죠? 그거의 최대값 구해지고, 다시 또 거기에 마이너스 2 더해지면 이거의 부분합이겠죠, 그죠? 거기에 다시 또 마이너스 플러스 5 더해지면 이거의 부분합, 거기에 플러스 2 하게 되면 이거의 부분합이 만들어지겠지, 그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폼은 전체적으로 다시 반복돼서 sum 0으로 초기화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부터 2, 여기가 2가 돼요. 0에다 2 누적됩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부분합이 이제 또 최대값이 구해지고, 이거에다가 마이너스 2를 더한 이거에 또 부분합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또 거기에 5를 더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부분합, 거기에 2를 더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부분합이지. 그럴 때 계속 최대값을 계속 맥스에 유지시켜 나갑니다. 그러한 과정을 다 끝날 때까지 마치게 되면 우리는 연속 부분 최대합을 구할 수 있다. 자,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번에는 연속 부분 최대합 n제곱 알고리즘이야. 어차피 이것들이 다 그 서버에 등록되기 때문에 요까지는 삭제할까요, 그냥? 요거 때문에 n세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만 바꿔줘 봅시다. 뭐 간단해요. for i는 0부터 i가 n보다 작은 동안 i 플러스 플러스 해주고, sum 0으로 초기화시키고, for j는 i부터 j가 n보다 작은 동안 j 플러스 플러스 해주고, 누적해야죠. a에 j 오타 났다고 그랬어요. max에 자, n제곱입니다. n제곱 컴파일. k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하지 않았다,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선언했다라고 하는 워닝이 뜨는데 무시하시고요. (20개까지는) 잘 나오는데 또 21개부터는 또 타임 리밋이 걸릴 거예요. 뭐 중간중간 굿이 나오기도 하는데 데이터가 쭉 이제 증가합니다. 쭉 증가하면서
나머지는 다 타임 리밋이 걸리죠. 됐죠? 자, 요게 아까 n 세제곱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걸 수학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수학 1에서 배웠던 뭐 수열 있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왜 중요한지를 커서가 또 어디 갔냐? 이거 해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거 해보면 아씨 참네 커서가 안 보이네. 자, 이거는 여기다 설명을 해줄게요. 수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 컴퓨터 알고쯤에서도 여러분들이 수학 1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연습법을 최대 합성 구할 때 이게 총 n개입니다. 요거 한 번 반복하죠. 두 번, 세 번, 네 번 해가지고 이렇게 반복하지, 그치? 네. 이렇게 하면 하고 끝나나요? 반복 횟수가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또 해야 되겠죠, 그죠?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만 해서 끝나나요? 아니죠? 또 해야 되네. 그러면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1 마이너스 2. 자,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뭐 2,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어? 네.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어떻게 우리가 수식 정리할 수 있어요? 이거를 정리할 수 있지, 그지? 네. 이거를 다 우리가 일반화시키면 어떻게 일반화시킬 수 있죠? 시그마로 일반화시킬 수 있지, 그지? K는 1부터 A는 K의 K 플러스 이거 일반화시킬 수 있죠? 이거 여러분들 쫙 풀어보면 어떻게 돼요? 이거 쭉 풀면 푸는 과정은 뭐 수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쭉 풀게 되면 N은 N 플러스 1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거 다 표시게 되면 n 세제곱이 나오잖아요, 그죠? 나머지 최고차항만 선택하는 겁니다. 개수나 이유차항들은 다 무시할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 수학 1자 수일, 수일이 이산수학이라든지 그 수일에 나오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이 컴퓨터 알고리즘의 이게 관련이 순서도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왜 종을 안 치지? 끝난 거 아닌가? 끝낼까요? 가라. 네. 네, 수고했어요.